오늘 AMD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 흐름 어떤가요? 네, AMD 주가 흐름 함께 먼저 살펴보면요. 프리마켓에서 AMD 오늘 2.77%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AMD가 2위에 올라 있는 모습인데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네요.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좀 살펴봤더니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하나 내놨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커티스 분석가가 지난주 반도체 종목 랠리에 이어서 AMD도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뷰를 제시했고요. 투자 등급은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85달러로 높여 잡았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7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새로운 CPU인 제노아를 출시한 이후로 서버 시장에서 인텔을 제치고 AMD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왔고요. 그리고 메타가 메타버스를 개발할 때 AMD의 칩을 사용할 거다 이런 소식을 또 밝힌 바가 있는데 올해 말쯤에는 메타 플랫폼즈를 통해서도 더 이익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가능성도 함께 제기를 해줬습니다. 네, AMD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하나 나오면서 오늘 주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AMD 또 경쟁사 인텔 주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네. 보합 정도인데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관련된 소식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인텔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봤더니 ARM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 신세대 칩이 인텔에는 압력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ARM 기반 칩 같은 경우에는 PC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그동안 부동의 선두주자였던 인텔에는 막강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애플이 ARM 기반 설계 프로세서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인텔이 그동안 계속해서 우위를 점해왔던 PC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당초에 인텔은 애플에서 연간 7에서 10% 정도의 매출을 뽑아내고 있었는데 애플 맥 컴퓨터에 대한 칩셋 공급 길이 이제는 막히면서 직접적인 실적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이 ARM 같은 경우에는 ARM 지금 댓글창에 암드 하셔가지고 네. AMD랑 헷갈리실까봐 네네. 네, 암홀딩스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서 네,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 있나요? 네, ARM이라고 해서 ARM이라고 하면 힘듭니다. 네. 암홀딩스라고 네, 하죠. 암홀딩스 이야기였고요. 더 추가적인 내용을 봤더니 실제로 팩트셋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인텔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PC 부문 사업에서 23% 정도 수익이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또 인텔의 서버 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할 거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인텔과 관련한 소식까지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CNBC에서 개장 전의 특징주로 웨스턴 디지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웨스턴 디지털 티커가 WDC입니다. 네. 4.03% 지금 프리장에서 오르고 있거든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키옥시아와의 인수합병이 지금 약간의 뭐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같이 올라주는 것 같은데요. AMD, 인텔, 뭐 웨스턴 디지털, 암홀딩스까지 반도체 이야기들 쭉 해봤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반도체 섹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 좋아요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왜냐면 지금 다 좋아요. 사실은 사실 반도체 기업들을 우리가 그냥 정말 나이브하게 봤을 때 금리를 올리면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금리 인상기로 가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줄었죠. 25bp까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세게 안 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슬쩍슬쩍 살아나는 움직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 반도체가 그대로 죽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죽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라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돈 많은 기업들은 다른 기업 인수하려고 들 거고 돈 없는 기업들은 정말 돈 없어요 이러고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 나눠질 것인데 여러분이 결국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산업이냐 앞으로 이제 꼭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냐를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우리가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생각할 수가 없죠. 반도체는 무조건 있어야 그렇죠.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를 왜 매수를 못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 금리 인상기에 대표적으로 얻어맞는 업종.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를 못 건드리고 있었던 건데, 그럼 반대로 반도체가 지금 금리 인상기가 거의 이제 강하게 올리는 시점이 지났다. 25bp면 사실 거의 노멀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반도체 기업들이 과거처럼 이제 최근에 한 1, 2년처럼 그렇게 계속 난타질을 당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좋다고 봐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매수를 할까요? 라고 하시면 저는 분할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분할로. 네. 반도체가 이제 올해 조금 올라줬는데 네. 반도체 사실 이제 사이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슈퍼사이클 뭐 빅사이클이 나오죠. 네네. 반도체가 사실 하반기부터 좀 괜찮아질 거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가는 최근에 좀 올라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도 사실 작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보통 반도체 기업은 주가가 6개월 선행해요. 그러니까 6개월 후의 미래를 항상 지금 현재 주가로 반영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그럼 이제 올 하반기 괜찮아진다. 올 하반기면은 뭐 딱 반으로 나왔을 때 7월달. 그럼 7월달 한 6개월 전이면 1월이죠. 항상 그래요. 반도체 주가는 항상 6에서 7개월 정도, 1년까지는 안 가고요. 한 6에서 한 7개월 정도 보통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좋았던 거는 계속 지금 현재 지금 안 좋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이미 선반영을 하면서 나왔던 것 같고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이제 반영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네. 근데 계속 했던 얘기랑 사실 이거 작년도 계속 했던 작년에 얘기거든요. 늘 하시던 이야기인데 이제 근데 조금 달리 생각이 되실 거예요. 요즘에는 살짝 똑같은 얘기라도. 최근에 약간 증시가 지금 댓글창에도 그러시잖아요. 그냥 네. 흐름이 그래서 오르는 것 같다. 왜 갑자기 작년에는 그렇게 안 좋다가 그러더니 그러니까요. 올해 왜 주식이 왜 좋은 거야? 제가 이게 이런 생각 하실 것 요 같아요. 얘기도 제가 계속 몇 번 들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전 다이어리 쓰는 버릇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2003년도, 4년도, 5년도, 7년도 그때 상승장이 나올 때 왜 좋을까? 하도 그때 우리 증시 하도 안 좋길래 왜 좋을까 싶어서 그때 다이어리 찾아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뭐 하나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올라간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좋아지니까 이유가 없네.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는 거지? 왜 좋아지는 거지? 에이 지금이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다 던졌어. 다 던졌는데 던지고 부동산 들어갔죠? 근데 그 뒤에 그때 부동산 PF 터지고 주식 나가고 PF 터진 사람도 나가리 됐고 완전히 그러다 계속 오 하다 올라갔고 저 위에서 이제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 다 물렸잖아요. 그 위에 금융위기 팡 터지고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걸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미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사실 미증시가 좀 이제 기대감만으로 되게 많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 실적이 좋은 기업이 오르는 것도 좋지만 뭐 같은 업종 내에 있다 해서 뭐 리비안 같은 다 올라버렸잖아요. 테슬라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상시적인 시장이 만들어졌었는데 사실 그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많이 나와요.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가상화폐나 NFT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돈 많으면은 가치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만일 나한테 뭐 1,0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 하나 그죠? 이거 컵 되게 레어하잖아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아직 안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지금 산다고 했을 때 이게 되게 많으면 사실 컵이 정말 많이 널려 있으면 컵 하나당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컵이 한두 개밖에 없어. 근데 나는 두 분의 너무 팬이야. 그러면 없다고요? 그럼 내가 살게요. 한 100만 원 좀 주실래요? 이런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하다 보니까 NFT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잭도 씨가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이제 던진 거 그거 하나가 막 정말 수십억씩 가치를 매겨버리는 건데 유동성 빠지니까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유동성이 지금까지 유동성 시장이 계속 좌지우지를 했기 때문에 정말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분석이 어려웠던 건데 지금 유동성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동성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시장은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도 사실은 좀 되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적 장세가 끝났다 이미 실적 장세 돌았고 사이클 끝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아니라 봐요. 그냥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또 실적 장세가 넘어갈 때 그 과도기적 구간이 너무 길었어요,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터지고 CPI도 한번 돌고 물가 상승도 터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고 이게 2년 동안 이제 이 과도기적 구간이 2년 동안 늘어져 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어려웠던 건데 저는 그냥 과도기적 구간이라 봐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네. 그 저는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여러분 이게 길어지고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거 딱 지나고 나면 실적 장세로 들어갈 거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은 실적 찍히면 그대로 주가가 올라갈 거고 실적 안 찍히면 그대로 도세가 또
도태가 될 것이고 네. 나가리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라도 실적이 잘 찍히고 돈 많은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갈 것이고 안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는 실적 잘 나오고 돈 많은 기업이 짱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아직까지 실적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럼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올라줬는데 네.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한 거냐? 네. 아니면 계속 올랐다가 또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 하면 또 눌렸다가 이거의 반복이냐? 네.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일단 근데 사실 그동안은 파월 의장이 시장을 눌렀던 거는 우리가 잘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면은 뭐 제가 뭐 연준을 막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연준에 뭐 지분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준이 뭐 잘한다고 제가 좋은 것도 없는데 연준이 지금까지 하는 걸 봤을 때는 신뢰감을 좀 많이 잃긴 했죠. 왜냐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이슈들이 좀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좀 빨리 대응을 했었으면은 인플레이션을 더 빨리 잡았을 텐데 니들이 빨리 안 해가지고 이제 뭐 고생을 했다. 뭐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렸죠. 왜냐면은 틀렸다라고 맞는 거는 이제 늦게 대응한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좀 저는 조금 이건 연준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할지는 몰랐죠. 걔네들이 알았다고 하면 이건 진짜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발생하면서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풀었었던 돈들이 유동성이 확 생기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가 참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기존 인플레이션에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커머디티 다 돌았어요. 네. 그 전까지 커머디티가 이렇게 돌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딱 발생하면서부터 뭐 팜유 걱정했죠. 우리가 뭐 팜유 걱정, 지금 니켈 걱정하세요, 여러분들? 니켈, 팜유 이런 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빵 터지면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건데 연준도 사실 그걸 몰랐던 거고. 근데 그거는 연준의 탓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 차치하고 발생했으면 빨리 없앴어야지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 1화 있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LA였나? 캘리포니아였는데 어디 이제 빈민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딱 상황을 보고 야 이거 금리 지금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깊은 마음에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게 하필 그 시작. 이건 그냥 이슈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시점도 그때 좀 몰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준 의장의 어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혀가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반대로 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준도 미국도 이제 작년처럼 이제 강달러를 할 만한 이슈는 없는데 제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24년도 하반기 이후에 제가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지난번에 저는 사실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혼자 상상한 걸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미국의 강달러가 중간 선거 끝나고 꺾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웃기죠. 왠지 모르겠어요.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건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면은 뭐 또 저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24년도 하반기로 가면서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4년도 이후에 진짜 시장 모르겠다. 또 미국이 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다 조금 저는 추가적으로 불을 부은 게 중간 선거에서 반반 먹었잖아요. 네. 사실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완패할 거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이긴 느낌은 이겼죠. 어쨌든 민주당 완패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하나 잡았으니까 아마 분명히 이번에 썼던 모든 전략들이 잘 먹혔을 거라고 이제 바이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똑같이 24년도 하반기에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그 이후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24년도 하반기 이후에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올해 괜찮고 내년 한 적어도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 뭐 그 24년도 이후의 뷰는 뭐 흘러가는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24년도 멀었잖아요, 하반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인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조금 우리가 많이 밀리고 유동성이 좀 많이 사라진 지금 시장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저점에 대한 걸 우리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정도쯤이면 진짜 충분한 걸 넘어서 너무 과했다. 너무 이제 시장을 때리는 게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정도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싶은데 저는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는 미국보다는 그죠? 미국보다는 제가 그랬잖아요. 환율 높을 때 미국 주식 좀 매도하시고 우리나라 주식 밸런스 맞춰놓으시는 것도 좋다고. 네. 그 뷰는 여전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묶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월가에서 맞아요. 유럽이 지금 뉴욕 증시 수익률보다 더 좋은 상황이고 이미 그리고 중국 좋을 거고 네. 뭐 아시아 신흥 뭐 마켓, 네. 이머징 마켓 좀 주목을 해라. 네. 뉴욕 증시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맞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들어서 글에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사실 보고. 근데 이거 얘기를 참 이게 저는 증명해줄 아나운서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사실 이 얘기도 작년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좋을 수 있다. 예, 예, 작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요새 보니까 하나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긴 좋은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도 괜찮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미국이 미국이 안 좋아 이거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오히려 한국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아 그래?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좋다고? 미국 다 매도 우리나라 너무 이게 아니고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심했죠. 근데 이제 이 쏠림을 양쪽 국가에 나눠가지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솔직히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긴 어려운데 그게 처음엔 어렵지 않으면 습관으로 들여놓으면 나중에는 좀 편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